다 비키세요. 응급환자입니다. 이동식 침대에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노인을 살피는 의료진은 매우 분주했습니다. 혈압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는요? 수납하실 보호자 안 계세요? 다급한 의료진의 목소리에 지나가던 가난한 대학생 도진이 나섰습니다. 제가 대신 돈 낼게요.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핸드폰을 확인한 도진은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10억이 입금된 남자.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인력사무소 앞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지긋한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27살 청년 김도진도 있었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판기 커피를 뽑아들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캔을 손에 쥐니 그나마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하지만 온몸은 여전히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야, 서울대생 왔네. 현장직 대장 아저씨가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그는 도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서울대 다니면 뭐하냐? 결국 우리랑 똑같이 여기서 일하잖아. 옆에 있던 다른 인부들도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도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변명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일을 끝내는 게 목표였어요. 현장으로 이동할 승합차가 도착했습니다. 인부들이 하나둘 차에 올라탔어요. 도진도 뒤따라 올라탔습니다. 인부들을 태운 차는 덜컹거리며 건설 현장을 향해 출발했어요. 오전 9시 도진은 고층 건물 비계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30층 높이의 아찔한 곳이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비계가 흔들렸어요. 도진은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였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1개, 2개, 3개. 팔이 저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쉬는 만큼 일당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도진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발이 헛디졌고 순간 아래로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야, 정신 차려. 옆에서 작업하던 동료가 재빨리 도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손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죽고 싶냐? 정신 똑바로 차려. 동료가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는 혀를 차며 자기 일을 계속했어요. 도진은 잠시 비계 난간을 꽉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방금 정말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날 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도시락을 꺼내 먹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였어요. 하지만 도진의 손에 들린 건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뿐이었습니다. 1,000원이라도 아껴야 했어요. 동생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밥 한 끼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진아, 대학은 언제 복학할 거야? 휴게실에서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선의로 묻는 질문이었어요.
도진은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좀.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동료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모두들 사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치고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도진은 빨리 씻고 병원에 가고 싶었어요. 동생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소장이 도진을 불렀어요. 도진 씨, 오늘도 잔업 가능하지? 젊은 사람은 좀 더 뛰어야지.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소장의 눈빛이 그랬어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만큼은 제때 퇴근하고 싶었습니다. 동생을 보러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은 도은 씨가 치료 중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도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치료를 버텨내고 다시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을 동생의 모습이요. 잠시 후 박씨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현장 선임이었습니다. 도진 씨, 나 잔업 끝나고 근처에 볼 일 있어서 나가는데 병원까지 태워줄까? 도진은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박씨 아저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유심히 살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녁 9시 도진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 냄새를 맡으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벌써 몇 년째 이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그 시작도 가물가물했습니다. 도진은 복도를 걸어 동생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동생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또 앉았지? 동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도진의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도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오빠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어요. 남매는 그렇게 서로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던 간호사가 도진에게 말했어요. 보호자분, 다음 달 수술 받는 거 들으셨죠? 도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요. 수술비는 또 얼마나 들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도진은 동생에게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온 도진은 복도 벽에 기대섰습니다. 눈을 꼭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과 동생이 웃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뒤 도진에게 남은 건 동생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을 쐬고 싶던 도진은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응급실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하게 뛰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래?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셨나 봐. 도진은 응급실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 입구로 이동식 침대가 급하게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 위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도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왠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도 살기 바쁜데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밖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응급실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던 도진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응급실에서 들려오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마치 도진을 붙잡는 것처럼요. 보호자는요? 보호자 안 계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응급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진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응급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방금 실려온 할아버지가 이동식 침대에 피를 흘리며 누워 계셨어요. 하얀 셔츠는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선명했어요. 의료진들이 할아버지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간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담당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지금 바로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뇌출혈 가능성이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었어요. 무연고 노인이었던 겁니다. 보호자 연락이 안 돼요. 어쩌죠? 젊은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응급실 분위기가 점점 더 급박해졌습니다. 도진은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도진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어머니도 저렇게 응급실에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몸져 누우신 어머니였습니다. 당시 도진은 23살 대학생이었고 돈이 없었어요. 병원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도진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요.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 더 버티지 못하셨어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도진은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왜 살려주지 못했느냐고 원망하는 꿈이었어요. 그때 돈만 있었다면. 도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응급실 대기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세금만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중년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핸드백을 든 그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옆에 있던 남자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무연고 노인들은 간단한 처치만 하고 내보내지 않나요? 도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가 났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합니다. 상태가 더 나빠지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말에 도진의 머릿속에 동생 병실 사물함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가방이 있었어요. 가방 속에는 등록금이라고 적힌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악착같이 모은 100만 원이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밥 한 끼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다음 학기 복학을 위해 아껴둔 소중한 돈이었어요. 도진은 계단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중간에서 멈칫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돈은 내가 복학하려고. 도진의 손이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성과 감정이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응급실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도요. 안 돼. 더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도진은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생 병실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동생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도진은 조용히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삐걱거렸어요. 가방을 꺼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몇 달간의 땀과 노력이 담긴 무게였어요. 다시 응급실로 내려왔을 때 상황은 더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혈압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니터의 숫자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도진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저기요. 도진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간호사들이 일제히 도진을 돌아보았어요. 놀란 표정들이었습니다. 제가 대신 낼게요. 저분 검사라도 빨리 받게 해주세요.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간호사들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담당 의사가 도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수납부터 해주세요. 도진은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어요. 손에 든 봉투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간의 땀과 눈물이 담긴 무게였어요. 창구 직원이 금액을 불렀습니다. 검사비와 응급처치비 합해서 100만 원입니다. 정확히 100만 원이었습니다. 도진은 봉투를 열어 돈을 꺼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지폐를 세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직원이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도진은 그 영수증을 받아들었어요. 종이가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분 곧 검사실로 모시겠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도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의료진들이 할아버지를 침대에 옮겨 급하게 검사실로 향했어요. 바퀴 구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도진은 텅 빈 봉투를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허탈했어요. 몇 달간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복학의 꿈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복학은 또 미뤄질 것 같았어요. 동생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안했어요. 도진은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실려간 그곳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 버텨내세요. 제발, 꼭 살아나세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도진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에는 텅 빈 봉투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빈 봉투가 바스락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도진은 평소처럼 건설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100만 원을 쓴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지만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복학은 또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다음 달 도은이의 수술비도 아직 다 마련하지 못했는데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팠어요. 승합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걸어가는 도진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도진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진이 사물함 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야, 우리 상여금 없어졌다고. 그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자기 사물함으로 달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요란했어요. 도진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내 것도 없어. 한 직원이 사물함 문을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나도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또 다른 직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기저기서 비슷한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돈을.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상여금은 그들에게 며칠 일을 안 하고 받은 일당이나 다름없었어요. 자식 학원비, 부모님 용돈, 집 관리비, 모두 그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상황을 파악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도난당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확인했어요. 한 명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합쳐서 정확히 100만 원입니다. 그 말에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1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피 같은 돈을. 한 직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다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몇 달을 일한 사람들에게 수고비로 나온 상여금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생겼다고 행복해했던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도진은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제 자신이 쓴 돈도 10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설마 그게 관련이 있을까요? 소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외부인은 이 현장에 못 들어옵니다. 출입문은 항상 잠겨 있고 CCTV도 있어요. 그럼 내부자 소행이라는 얘기죠. 그 말에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릴 정도였어요. 다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어요. 오래 일한 직원들이 서로를 두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끼리 그럴 리 없어. 우린 몇 년을 같이 일했잖아. 한 직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을 해.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신 사이인데. 또 다른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역력했어요. 그때 한 직원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어요. 요즘 새로 들어온 사람 없었나요? 어제 잔업한 사람 누구야? 순간 현장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도진이었어요. 어제 소장의 요청으로 잔업을 한 사람도
가장 늦게 현장에 들어온 사람도 도진이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도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범인을 바라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도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는 오히려 의심을 샀어요. 그럼 증명할 수 있어요? 한 직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어요. 도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한단 말인가요?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박씨 아저씨가 나섰습니다. 어제 도진을 병원까지 태워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도진은 박씨 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자신을 변호해줄까 기대했어요. 어제 말입니다. 내가 도진 씨를 병원까지 태워줬는데요. 모두가 박씨 아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박씨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원무과 앞에서 봤습니다. 도진 씨가 100만 원을 결제하더라고요. 그것도 현금으로요. 그 말에 현장이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직원 하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거 진짜예요? 그 돈 어디서 났어요?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돈이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현장 전체에 퍼졌어요. 마치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었어요. 도진이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젓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증거 있어요? 어디서 모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한 직원이 팔짱을 끼고 따졌습니다. 도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받은 일당은 모두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금으로 100만 원을 모았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또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학생이면서 여기서 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을 모았다고요? 그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표정들이었어요. 그때 도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하지만 도진은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화할 여유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진은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도 안 받네. 한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거들었어요. 뭔가 숨기는 거 아니에요? 도진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진 씨, 경찰 부르기 전에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선처를 고려할 수도 있어요. 도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어요.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을 도왔을 뿐인데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되다니요. 저 정말 아닙니다. 저는 응급실에 쓰러지신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거예요. 제 돈으로요. 도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믿어요? 요즘 세상에 100만 원을 남한테 준다고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신만 가득했습니다. 냉소를 띤 표정들이었어요. 그냥 인정해요. 우리도 이해는 합니다. 힘들었겠죠. 그치. 동생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닐 테고.
한 직원이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현장을 떠났어요. 도진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떠날 수 없었어요. 소장이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보라고 했거든요.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진은 혼자 남아 사물함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울면 정말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도진은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두워진 현장에 도진 혼자만 남았습니다. 텅 빈 현장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철근을 스쳤습니다. 쓸쓸한 소리가 울렸어요. 도진은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더 외로웠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올까요? 도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평소보다 일찍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잠도 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일찍 가서 소장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진은 어제 일을 떠올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헐, 이거 봐봐. 한 직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어요. 도진도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짜 대박이네. 또 다른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도진은 다가갈 수 없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뉴스 기사를 크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진그룹 최강산 회장, 응급실에서 위독한 상태로 발견돼 한 청년의 도움으로 생명 건져. 현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직원 하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노인이 회장이었다고. 다른 사람들도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대진그룹이라면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어요. 그 회장이 응급실에 무연고 노인처럼 누워 있었다니요. 그럼 그 청년이 한 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천천히 도진 쪽을 돌아보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도진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아저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 자신이 도진을 의심하는 증언을 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박씨 아저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장 입구 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가 넘었어요. 모두 같은 색깔의 고급 차량들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광경이었어요. 저게 뭐야? 한 직원이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그 광경을 너물 놓고 바라보았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차들이 일렬로 정차했습니다. 먼저 앞차에서 경호원들이 내렸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낀 그들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어요.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공사 관계자분들 계십니까?
잠시만 이쪽으로 비켜 서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원 하나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한쪽으로 비켜섰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운데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구두가 먼저 보였어요. 이어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어요. 바로 최강산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마에도 치료를 한 듯 큰 밴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위험이 느껴졌어요. 모든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그렇게 되었어요. 회장의 존재감이 그만큼 강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현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소리가 고요한 현장에 울렸어요. 똑똑똑. 그 소리가 묘하게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회장이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도진 씨 계십니까? 현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진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나서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네, 제가 김도진인데요.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을 조금 들어 올렸어요. 회장이 도진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도진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도진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이 도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까? 도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진이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해야 할 일이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회장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진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도진을 의심하던 직원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뭔 짓을 후회하는 목소리였어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진은 황급히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고개를 드세요.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들기 전에 한참을 그 자세를 유지했어요.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비서가 핸드폰으로 무언가 하더니 회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잘 처리되었습니다. 회장님. 네. 무슨? 그때였어요. 도진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병원에서 온 연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진은 잠시 회장님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한 순간 도진은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문자는 은행에서 온 거였습니다. 도진의 통장에 10억이라는 돈이 입금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숫자 0을 보고 도진은 눈만 꿈뻑였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뒤에서부터 0을 하나씩 눈으로 세어가고 있는데 그때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목숨값이라고 하기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만 부디 받아주십시오. 도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사래를 쳤어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현장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도진이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일지 다들 궁금해했어요. 비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중한 태도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대진그룹 장학재단에서 김도진 씨의 학업을 전폭적으로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학재단이요. 학업 후원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부러움에서 질투로, 질투에서 다시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도진을 의심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어요. 박씨 아저씨가 도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도진 씨, 정말 미안하네. 내가 잘못 봤나 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박씨 아저씨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진 씨,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도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지난 이틀간의 억울함이 눈물로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진은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회장은 도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마치 아들을 대하듯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현장을 떠나기 전 회장은 모든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청년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남기고 회장은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 세단들이 다시 줄지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대진그룹 본사 회장실 복도였습니다. 최지연 본부장은 아버지께 보고할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2살의 지연은 대진그룹 건설부문 본부장이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의 손이 문고리에서 멈췄어요. 어디 능력 있는 고아 청년이라도 데려와야 하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장학재단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그 김도진이라는 청년 말이야.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김도진 씨 관련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 듣기 힘든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그래, 잘했어. 저런 인재를 그냥 놔둘 순 없지.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능력 있는 고아 청년이라는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예전에도 우스갯소리로 능력 있는 고아를 사위로 들여야 하나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서울대 법대생. 김도진은 아버지가 말한 모든 조건에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지연은 노크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회장님께 보고는 안 하고 오셨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도진. 온통 그 얘기뿐이던데 뭘 보고해요?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후 임원회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지연은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어요. 뒤에서 임원들의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회장님이 도진 씨 얘기만 하십니다. 한 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만 4번은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지연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그때 한 임원이 지연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청년에 대해서요. 모두의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습니다. 지연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지연은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을 때였어요. 아버지에게 졸업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수석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무심하게 말했어요. 운이 좋았군. 또 다른 기억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계약을 따냈을 때였어요. 다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어요. 운이 좋았어.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 눈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여자애가 건설회사를 이끄는 건 무리야. 아무리 성과를 나타내도 아버지의 말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연의 가슴 속에는 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지연은 김도진을 견제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현장 실사를 핑계로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한쪽에서 도진이 다른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지연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하필 너냐?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울대 법대생, 가난한 고아, 능력 있는 청년. 모든 조건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대로였어요. 차에 올라탄 지연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비서님, 그 청년 조사 좀 해봐요. 김도진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찾으시려는 겁니까?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뭐든 좋으니까 약점 찾아요. 며칠 후 비서가 파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연은 김도진의 신상 정보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집안, 휴학생, 아픈 동생, 건설 현장 노동자. 그런데 서류를 넘기던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줄의 정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부친 김철수 전 혜성신화 대표. 혜성신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몇 분 후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에 뜬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혜성신화는 몇 년 전 대진그룹의 하청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갑자기 해지됐어요. 이유는 단가이나 미이행이었습니다. 지연은 당시 자료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대진그룹 계열사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추라고 요구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혜성신화는 거부했고 결국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 후 혜성신화는 부도가 났어요. 이게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도진의 아버지 회사가 대진그룹 때문에 망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복수일까요? 지연의 마음속에 경계심이 더 커졌습니다. 서류를 보며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이렇게 완벽할 리 없어. 뭔가 숨긴 게 있을 거야. 며칠 뒤 지연은 한 기자와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지연은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까지 눌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기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년의 남자 기자였어요. 지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 김도진이요.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던데요. 기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특종의 냄새를 맡은 것 같았어요.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기자님도 보도자료 보셨죠? 부모는 돌아가셨고 아픈 동생 부양하고 있다는 거.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대학도 다녀야 하고. 지연의 말에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긴 하네요. 동생 병원비에 본인 등록금 낼 돈도 없어서 현장에서 일용직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모르는 노인을 위해서 100만 원을 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자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더 중요한 정보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아버지가 예전에 우리 회사 하청업체였던데 지금은 아니죠.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기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메모를 시작했어요. 지연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정말 김도진 씨가 그 노인이 최강산 회장인 걸 몰랐을까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이제 기자님이 알아보셔야겠죠? 카페를 나선 지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혼자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표정에는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지연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어. 지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합리화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오전 도진은 병원에서 동생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검사가 있는 날이라 일을 쉰 거였는데 동생의 상태가 조금 나아져서 다행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도진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멈추지 않았어요. 문자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야, 이거 너야? 무슨 일이야? 기사 봤어? 대학 동기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도진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의 가난한 대학생, 재벌 회장 노렸다. 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도진의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습니다. 신분 상승 노린 계산된 선행, 순수한 선의인가, 치밀한 계획인가. 기사는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악플이 가득했어요. 역시 세상에 공짜 없다. 계산적이네. 100만 원 투자해서 10억 받은 거잖아. 요즘 젊은이들 참 순수한 척만 하네. 이런 애들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임.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사에는 도진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 최강산 회장을 선의로 구한 가난한 청년의 기사와 중요 정보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서울대 법대생, 건설 현장 일용직, 아픈 동생 네티즌들은 금방 이 기사의 주인공이 며칠 전 최강산 회장을 구한 사람과 동일인임을 쉽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지인들에게서 쏟아지는 연락이었어요. 도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이소라였어요. 서울대 법대 선배이자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진아, 나 소라야. 기사 봤어. 소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선배, 저는 정말 아무 계산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알아. 널 믿어. 넌 그런 애 아니잖아. 학교 다닐 때부터 봐왔어. 소라의 말에 도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어요. 나도 나대로 알아볼게. 이거 뭔가 이상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내 편이야. 그 말이 도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통화를 끊은 후에도 도진은 한참을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진은 평소처럼 건설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입구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기 김도진 씨 아닙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기자들이 도진을 둘러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까? 회장님이 누군지 알고 계셨나요? 신분 상승을 노린 건가요? 100만 원 투자해서 10억 받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회사가 대진그룹 하청업체였다는데 사실입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도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현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끈질겼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겨우 현장 안으로 들어온 도진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장 안 분위기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이 도진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야, 10억이나 받고도 여기 오는 건 뭐야? 착한 척하는 쇼냐? 한 직원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렸어요. 그러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똑같은 척하면서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거 아니야? 도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한 직원이 도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였어요. 이제 돈도 많아졌는데 우리 돈 훔쳐간 거나 내놓고 꺼져.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냉소만 돌아왔어요. 소장이 도진을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따라 들어간 도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섰어요. 도진 씨, 미안하지만 소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현장 분위기가 이러니 당분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취재진들도 계속 오고 일도 제대로 안 되잖아. 사실상 퇴출 통보였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도진은 사물함으로 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복을 개고 개인 물품들을 챙겼어요. 동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함께 밥을 먹고 웃던 사람들이었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진은 가방을 메고 현장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진은 병원에 갔습니다. 동생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동생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오빠, 무슨 일 있어? 기사 봤어. 사람들이 오빠 욕하던데. 동생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도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다 오해야. 곧 풀릴 거야. 하지만 동생은 오빠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동생이 울먹였습니다. 도진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 잘못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도진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도진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가기도 싫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셨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선의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처럼 제때 치료받지 못해 돌아가시는 사람이 없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선의가 비난으로 바뀌는 잔혹함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세상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기사를 확인했어요.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이런 애들이 사회를 병들게 함. 철면피네 진짜. 읽다가 도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묻었어요. 젊은이, 왜 그래요?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였어요. 우산을 쓰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 맞고 있으면 감기 걸려요. 도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보였어요. 도진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도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도진은 다시 고개를 떨궜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진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밤늦게 도진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 그대로 방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벽에 붙은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과 동생이 웃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 도진의 목소리만 울렸어요. 며칠 후 도진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던진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대진그룹 하청업체였다는데 사실입니까? 그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진은 아버지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게 없었어요. 그저 한 회사의 대표였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얘기를 잘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진은 옛날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상자 속에서 한 장의 명함을 발견했어요. 혜성신화 대표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 도진은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공단 지역이었어요. 건물들은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혜성신화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아니, 간판이 있던 자리였어요. 간판은 땅에 떨어져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창고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도진은 자물쇠를 만져보았습니다. 손에 녹가루가 묻어났어요. 자물쇠는 쉽게 부서졌습니다. 도진은 문을 밀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도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한쪽에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서류들은 먼지에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오래된 계약서와 청구서였습니다. 그러다 한 서류에서 도진의 손이 멈췄어요. 대진그룹 계열사 단가 관련 특별조항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도진은 서류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한 내 단가이나 미이행 시 계약 즉시 해지.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진그룹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40%나 낮추라고 요구했던 내용이었어요. 서류를 넘기던 도진의 손이 또 멈췄습니다. 맨 아래에 사인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인이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였어요. 이게 아버지 마지막 서명이었구나.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도지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직원을 수소문했어요. 며칠 동안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분을 찾아냈어요. 김 부장이라고 불렸던 분이었습니다. 이제는 60대 중반이 되신 분이었어요. 도지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김 부장님은 도진을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이고, 도진이구나. 많이 컸네. 도진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장님 아버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 부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버지, 그때 정말 힘들어 하셨어. 도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회사 살리려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셨지. 대진그룹에서 단가를 낮추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 단가로는 회사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 적자만 쌓이는 거야. 김 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은 직원들 월급이라도 제대로 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셨어. 은행도 가고 다른 회사도 찾아가고. 그러다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도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결국 과로로 쓰러지셨지.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이 그랬던 거예요. 김 부장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사장님 빈소 찾아온 사람도 별로 없었어. 다들 망한 회사 사장이라고. 도진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김 부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충격이 너무 크셨던 거야.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셨어. 우리가 병원비라도 보태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가신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충격이 되어 병이 악화된 거예요. 연쇄적으로 가족이 무너진 겁니다. 도진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도진아, 아빠는 누구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이야. 그런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쁜 거지. 세상이 우릴 힘들게 한 거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식당을 나온 도진은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서류 더미 앞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도진의 목소리가 창고에 울렸습니다. 그 회사 회장을 내가 살렸다고?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회사의 회장을 자신이 살린 거예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도진은 서류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지? 복수? 아니면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를 해야 할까요? 도진은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그때 김 부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너희 아버지는 끝까지 직원들 월급은 챙기셨어.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건 자신의 몫이라고 하시면서 그게 사장님이셨어.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 했던 분이었어요.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창고를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도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환청이었을까요? 옳은 일 해라, 도진아.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라는 거요. 도진은 눈을 떴어요.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음속 혼란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원망보다는 용서를, 복수보다는 정의를 택하셨을 거라는 것이요. 발걸음을 옮기며 도진은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별빛이 길을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도진은 대진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십시오. 최강산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회장은 책상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았습니다. 도진 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도진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 앞에 놓았어요. 회장님께서 주신 것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봉투 안을 확인했어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도진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창고에서 찾은 아버지의 계약서였어요.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이 돈을 돌려드리는 이유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도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회사였습니다. 혜성신하요. 회장님 회사의 하청업체였죠.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단가 후려치기로 아버지 회사는 부도가 났고 아버지는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셨어요. 도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어요. 제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가고 어머니까지 잃게 만든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류를 꽉 쥐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께서 다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죠.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며칠 후 대진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공지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회견장에는 기자들이 수백 명 몰려들었습니다. 각 방송사의 카메라들이 줄지어 설치되어 있었어요. 회견 전 비서실장이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회사 주가에도 영향이. 회장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해. 회장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기자회견장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했습니다. 최강산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견장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어요. 오늘 저는 우리 회사가 과거 하청업체로 일하던 중소기업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려 합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회장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 계열사들이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했습니다. 일방적인 단가이나 부당한 계약 해지, 그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면에 피해 기업 리스트가 떴습니다. 그중 한 이름이 크게 보였어요. 혜성신화. 회견장이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혜성신화가 김도진의 아버지 회사라는 것을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도진 씨와의 관계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그 이전에 제가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김도진 씨가 없었어도 언젠가는 해야 했던 일입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앉아있던 도진에게 천천히 걸어갔어요. 똑똑똑.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회견장에 울렸습니다. 도진은 처음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섰어요. 회장이 도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당신 부친께서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늦게나마 알게 됐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정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도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해당 관련자 전원을 해임하고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기업들에 대한 보상도 진행하겠습니다. 임원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충격에 빠진 얼굴들이었어요. 최지연 본부장의 얼굴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연은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도진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김도진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강산 회장을 살린 것을 후회하십니까? 도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저 사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을 용서하십니까? 도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도 도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그저 이렇게 진실을 밝혀주신 것에는 감사드립니다. 회장은 도진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는 후회와 구원이 뒤섞여 있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첫걸음을 뗀 거였어요. 회견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했던 기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메모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마이크 앞에서 한 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회사를 이끌면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제 잘못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책임을 지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진은 자리에 앉아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회사의 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목숨을 구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회견장 뒤편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회견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회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회장이 마지막 질문을 받으려던 순간이었어요.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로 회견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소라 변호사였어요. 도진의 대학 선배이자 변호사인 그녀였습니다. 소라는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장을 향해 정중히 인사했어요. 저는 변호사 이소라입니다. 김도진 씨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최지연 본부장의 허위 제보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 말에 회견장이 더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최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건.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말이 끊겼습니다. 소라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음성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회견장에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청년 김도진이요.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던데요. 최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취는 계속됐어요. 동생 병원비에 본인 등록금 낼 돈도 없어서 현장에서 일용직하는 사람이 모르는 노인을 위해서 100만 원을 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회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녹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척하지만 다 계산이에요. 신분 상승을 노린 접근이었다고 봅니다. 분명한 최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적으로 터졌어요. 사방에서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최지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왜 그러신 겁니까? 허위 제보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이크들이 지연에게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얼굴을 가렸어요. 임원석도 술렁거렸습니다. 한 임원이 지연에게 다가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소라는 계속해서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최지연 본부장과 기자의 만남을 포착한 CCTV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기자의 진술서입니다. 화면에 카페에서 만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떴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지연과 기자가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지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지연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아버지가 저 대신 다른 사람을 선택할까봐.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지연의 어깨가 떨렸어요. 최강산 회장이 천천히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엄격했어요. 지연 앞에 섰습니다. 내가 그럴 줄은. 실망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지연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는 절 보지 않으셨잖아요.
회장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어요. 소라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소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도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도진아, 괜찮아? 걱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선배. 짧은 대답이었지만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회견장 뒤쪽에서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소라가 미리 요청해둔 것이었어요. 현장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기자 한 명이 지연에게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본부장님, 법적 처벌 각오하십니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어요. 회견장 밖에서는 이미 여론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던 기자회견을 본 사람들은 도진을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김도진 씨 정말 억울했겠다. 본부장이 질투로 저런 짓을. 도진 씨 응원합니다. 댓글창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진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응원을 보내고 있었어요. 도진의 결백이 공식적으로 복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지연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지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한 임원이 부축했습니다. 회견장을 나가기 전 지연은 도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진은 자리에 앉아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연은 멈춰 섰습니다.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진은 말없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분노도 용서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회견장을 나갔습니다. 경찰관들이 뒤따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회견장에 남은 사람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반전이었어요. 회장은 단상에 다시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개인적으로, 아버지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어요. 딸의 잘못도 제 책임입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소라는 도진 옆으로 갔습니다. 도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다 끝났어. 소라가 작게 말했습니다. 도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회견장 밖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네. 여론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진을 향한 동정과 응원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최강산 회장은 도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도진 씨, 앞으로의 길을 돕고 싶소.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도진이 돌려주려고 한 10억도 거절하려고 한 장학재단도 결국 도진의 뜻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도진의 부친에 관해 알고 난 최 회장이 그 일은 따로 법대로 처리할 터이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일은 따로 생각해 달라며 사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동생의 병원비를 생각해서 도진은 회장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길을 더 돕겠다니요. 도진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학재단 외에도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말해주시오. 무엇이든 돕겠소. 회장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도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장은 도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며칠 후 도진은 대학교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캠퍼스였어요.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드디어 다시 시작이구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휴학계를 낸 지 2년이 넘었어요. 드디어 다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도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동생이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도진은 동생을 꽉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동생도 오빠를 안았습니다. 오빠, 기사 다 봤어. 정말 고생 많았지? 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도진은 장학재단 지원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생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럼 오빠 복학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리고 너 수술비도 걱정 없어. 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고마워. 덕분에 수술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도진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으론 걱정 안 해도 돼. 오빠가 다 해결할게. 남매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어요. 다음 날 도진은 옛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현장에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이 도진을 알아보았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도진아, 미안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정말 미안해. 우린 내가 그런 애가 아닌 걸 알았어야 했는데.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도진은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박씨 아저씨는 도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악수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잘 되길 바란다. 넌 좋은 사람이야. 박씨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현장 소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주위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요? 아, 그 양반. 잘렸어. 예상치 못한 소식에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현장에서 가장 베테랑이던 현장 소장이 잘렸다니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네. 현장 소장님이요? 그 상여금 100만 원 사라진 거. 그 양반 짓이었더라고. 최근에 노름에 빠져서 직원들 상여금에 손을 댔다는 것이 알려지고 현장 담당자가 소장을 해고했다는 거였습니다. 도진은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를 조성했던 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이른 아침, 도진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아직 학생들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고요한 캠퍼스가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도진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그 무렵 온라인에서는 도진의 진짜 이야기가 재조명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특집 기사를 냈어요. 가난한 청년의 선택이 바꾼 세상. 진정한 선이란 무엇인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악플을 달던 사람들도 사과문을 올렸어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도진님 응원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최지연은 회장실에 호출을 받고 떨리는 발걸음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경찰 조사를 여러 번 다녀온 후였습니다.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최강산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슬픔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각오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딸을 바라보았어요. 너도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다. 하지만 대가는 치러야 한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벌을 받아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말거라. 내가 이제 대진의 미래이지 않느냐.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대진그룹은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장은 도진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김도진 청년 기금입니다. 도진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이름이요? 그건 너무... 겸손하게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의 선택이 만든 변화입니다. 기분 좋게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도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회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제 아버지 회사의 이름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진은 계속 말했어요. 혜성신화. 그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어주신다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도진 청년기금은 혜성신화 청년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빛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진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복학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도진은 서랍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과 동생이 웃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아빠,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도진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100만 원. 그 작은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은행나무를 비추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오가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햇살 비치는 캠퍼스 풍경이 펼쳐졌어요. 푸른 하늘, 흔들리는 나뭇잎, 그리고 도진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선의는 언제나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요. 오늘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감동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